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소독의 이렇게 지금 소독의 고정도에 조금 내려주십시오. 조금 내려. 오케이. 이 정도 조금 올려주십시오. 조금. 오케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 윗부분은 동독이거든요. 밑부분은 소독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동독의 울리 브리트 시대를 이렇게 쭉 보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소독의 수미트 시대를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수미트 시대를 보는데 이 수미트 시대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수미트 양력과 집권기간을 보았고 또 그리고 수미트 집권의 경위와 내각 구성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수미트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수미트의 외교정책에서는 첫째로는 수미트의 데탄트 정책과 친서구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눌 거고요. 데탄트 정책, 그 다음 친서구 정책, 친서구 관계에 대해서 좀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프랑스와의 관계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서구의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볼 거고, 또 유로화를 채택하는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힐싱크 회의라고 CSCE라는 어떤 요 힐싱크 회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수미트의 외교정책에서 수미트의 데탄트 정책과 친서구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수미트는 브란트가 시작한 어떤 데탄트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했어요. 우리가 헬무트 수미트 전에 이렇게 브란트가 총리를 했잖아요. 이 브란트의 그 데탄트 정책, 데탄트라는 건 우리가 긴장 완화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수미트는 이 브란트의 데탄트 정책을 이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이 데탄트라는 거는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미소 간의 어떤 긴장,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긴장, 그리고 이게 동서 간의 어떤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이잖아요. 완화하는 정책인데, 그러나 이게 브란트는 이 데탄트 정책을 어떻게 진행했어요? 이렇게 동방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감으로 해서 이 데탄트 정책을, 이렇게 긴장 완화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브란트는 이 긴장 완화를 어떤 면에서 이렇게 친소 정책 쪽으로 더 가까운, 소련 쪽에 좀 더 많이 기울은 어떤 그런 정책들, 그런 어떤 행정, 어떤 그런 정책들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게 우리 어느 기도에서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눴는데, 이 브란트하고 스미트는 이게 진보 정부잖아요. 아데나우어, 에르하르트, 시징크는 이게 보수 정부고, 브란트하고 이 스미트는 이게 진보 정부잖아요. 그런데 기도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국도 지금 진보 정부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우리 4월 15일에는 이렇게 4월 5일은 또 이렇게 총선이 있는데, 또 그리고 대선도 있고, 다음 대선에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설까요? 아니면 보수 정부가 다시 들어설까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진보 정부가 한 번 더 들어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수적인 생각이 좀, 제가 정치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보 쪽에 더 훨씬 우세하고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저는, 독일사를 공부하면서 마음이 좀 든든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믿어요. 우리 통일 한국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브란트가 이 동방 정책을 하는 게 진보 정부였는데, 수미트도 진보 정부였거든요.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 콜 정부가 보수 정부예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독일도 저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어떤,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인 주관 가운데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도 한 번은 더 이 진보 정부가 더 잡을 수도 있다 하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이 브란트의 그 친동방 정책 그리고 또 이게 긴장 완화 정책을 이 스미트도 이어서 했다는 거예요. 예, 스미트도 차기 총리 스미트도 이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스미트 정부는 이렇게 그 SPD, 그러니까 즉 이게 그 사회민주당이잖아요. 사회민주당이 진보 정당인데 이 SPD 이 사회민주당의 어떤 외교 정책 자체는 어디까지나 이 나토와 서방 민주국가와의 이해관계 가운데 존중했어요. 예. 이 서방은 지금 나토하고 이렇게 군사동맹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친동방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지만은 이 서방하고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일단은 동방 정책도 진행을 했다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것이 스미트의 어떤 중심 외교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스미트의 중심 외교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또 스미트도 브란트에서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스미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야, 우리나라도 물론 이 스미트는 이게 진보 정부 인물이지만은, 야, 우리나라도 이런 인물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스미트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발언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서방 정책의 충실한 동역자다. 자기는 서방 정책의 충실한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동방정책이나 어떤 긴장 완화의 어떤 그런 브란트의 어떤 그런 정책을 이어받기는 했지만은 이 충실한 어떤 통역자라는 역할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미트는 이런 친동방 정책에다가 이 서방과의 또 튼튼한 안보, 서방과의 어떤 튼튼한 결속을 하는 어떤 그런 정책도 동시에 썼다는 거예요. 이 스미트는. 예.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 이렇게 프랑스와의 관계예요. 프랑스와의 관계를 이 스미트는 더욱 이게 진척시켰어요. 이 프랑스와의 관계는 이 아데나우 때, 이 아데나우가 초기 건국 시절 아데나우가 이렇게 프랑스와의 관계를 이렇게 좀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이렇게 불독 관계를 개선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앞에서 이 아데나우 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나 그때 그것을 크게 진척시키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 프랑스가 볼 때는, 프랑스는 이게 여기 그림 내가 그리지 않아서 그런데 프랑스는 독일하고 딱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가 볼 때는 이 서독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유럽의 이익을 확실하게 챙길 어떤 그런 자세나 어떤 인식이 부족한 나라로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프랑스 입장에서 독일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프랑스는 미국과 관계가 좋았다고 했나요? 나쁘다고 했나요? 예. 프랑스는 미국과 관계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프랑스는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서도 탈퇴를 했어요. 나토에서도 탈퇴를 하고 또 핵무기를 자체 개발해가지고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했고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어떤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프랑스가 60년대 내내 서독을 바라봤을 때는 서독은 그냥 미국의 어떤 괴뢰 정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아데나우 때 독일하고 좀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진척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스미트 때 와서 불독 관계를, 프랑스와의 관계를 또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지스카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스미트하고 프랑스 대통령 이 지스카르는 이 두 대통령 세관이 같아서 세관이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떤 분들이었는데, 이 스미트와 지스카르는 이 데탕트, 즉 이 긴장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긴장 완화 정책. 그 당시 이 데탕트라는 건 어떤 바람직한 추세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죠. 바람직한 추세고, 이것은 도저히
뒤집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돼. 대탕트 정책이라는 게 긴장 완화 정책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소련하고 미국이 그때 당시 힘이 비슷비슷해 보였거든요. 어느 한쪽에 힘이 강해버리면 한쪽만 서면 되는데, 그때 당시 이게 70년대 초반 이게 소련하고 미국이 힘이 너무 비등비등해 보이니까 이게 둘이 이렇게 어느 한쪽 편에 설 수는 없고 둘 다 이렇게 어떤 같이 융화해내는, 또 같이 서는, 그래야만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던 그런 긴장 완화 정책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어떤 추세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예. 대탕 정책가 당시의 어떤 바람직한 추세고 이것은 판을 뒤집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이 프랑스 대통령과 이 서독의 이 스미트 대통령은, 스미스 총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미중 관계를 우리가 좀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은 바라보는 이 미중 관계는 그때 당시 어떤 긴장 완화, 이 대탕트처럼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또 뭐 그런 시각에서 또 우리가 또 뭐 이렇게 긴장 완화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소련하고 미국은 그때 당시 힘이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긴장 완화라는 어떤 그 대탕트라는 그 이런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것들이 대세였지만은 지금 미중 관계에서 봤을 때 미국이 훨씬 힘이 세거든요. 예, 훨씬 힘이 세거든요. 근데 여기다 뭐 대탕트라든가 긴장 완화라든가 이것을 들이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이 대탕트라는 부분이 이게 그 상당한 어떤 바람직한 추세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대통령, 서독의 총리하고 프랑스의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이게 소련이 서방을 해치지 않을 거다. 소련은 힘이 비등비등한 어떤 입장에서 서방을 해치지 않을 거다. 좋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소련과 미국을 바라볼 수 있던 어떤 그런 입장은. 또한 유럽이 동서양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긴장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안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을 했어요.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게 이게 그 긴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이렇게 힘이 비슷한 어떤 그런 나라끼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발상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좀 이렇게 이런 발상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한 그때 당시 이 서독의 입장이나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 그 브란트 시징크 때 브란트 때인가 이렇게 미국이 월남전에 이렇게 힘을 쏟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유럽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다 많은 부분을 빼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네들 우리가 믿을만 하겠나, 어떤 그런 우려도 있었던 거죠. 소련, 그 서독의 입장에서는 그런 실기다 보니까 국가들은, 이런 서독이나 이런 국가들은, 서부 국가들은 대미 관계에서 이렇게 신뢰감, 저들은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줄 어떤 그런 나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신뢰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대통령의 생각은 확실하게 동서 대결보다는 긴장 완화와 안정 유지를 세계 정세, 세계의 어떤 지금 현재 당시 어떤 추세로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독 총리하고 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스미트는 이 프랑스하고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프랑스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또 그리고 이 스미트가 친서구 정책을 쓴 부분은 두 번째로 서구의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구의 어려운 국가들을. 이거를 좀 볼 건데, 이때 당시 서구에는 이렇게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1970년대 초중반에 이런 나라들 가운데는 뭐 사회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혁명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권위주의 정부의
권위주의 정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띄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렇게 민주화 운동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이게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근데 이런 나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스미스는 이런 나라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보냈어요. 경제적인 원조를. 이 경제적인 원조를 보낸 이유는 이 스미스가 서독이 이런 서구 나라들을 이렇게 돕는 이유는 이런 무정부 상태에 빠진 나토 국가들을 돕고 민주 세력을 돕는 것이 소련의 영향력이 침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나토 동맹 국가들이 지금 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민주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안 도우면 어디가 돕겠어요? 소련이 돕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서구 국가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는 우리 브란트 세대나 또 이렇게 그 스미트 세대 이렇게 동방 정책 소련하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친하게 어떤 관계를 열려고 했죠. 근데 이 스미트 세대 한쪽으로는 이 서방 국가들을 돕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소련하고 손 잡으려고 하고 한쪽 뒤에서는 뒷골목에서는 소련이 힘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는 이 스미트가 이게 참 그래서 아까 이게 스미트는 정말 이렇게 그 브란트의 친동방 정책을 김장환 정책을 실행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이게 친서구 정책, 이 친서구 정책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미트는 이 친서구 정책을 이렇게 요소를 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유로화를 채택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서구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70년대에 1970년대에는 이게 주된 가업이 이 서독이나 이게 유럽에서는 주된 가업이 이게 오일 소크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주된 협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이 오일 소크가 오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오일 소크 때문에 이 브란트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낙마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오일 소크를 극복하는 것이 이 서유럽의 어떤 국가들의 어떤 당면한 어떤 그런 과제였어요. 근데 이 오일 소크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서독의 문제뿐 아니라 전 유럽의 문제였어요. 전 유럽의 문제였고 전 세계 경제의 문제로 이렇게 대두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서독이 혼자서 감당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단합을 함으로 해서 소유럽 공동체 국가들이 단합을 함으로 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려움이 올 때 이게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이게 단합을 하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극복이 가능한데 요즘에 지금 우리 그 한미 간의 어떤 통화 수합을 이렇게 체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좀 듣잖아요. 지금 이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엄청나게 세계 경제가 다운되는 어떤 그 가운데 우리 경제가 잘못하면 또 다시 어떤 그런 경제 위기가 닥치는 그 가운데서 이게 달러가 부족하면 바로 망해 버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외환 위기 때 겪었던 그런 현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하고 어떤 통화 수합을 이렇게 지금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이게 어려움이 올 때 서로가 단합을 하게 되면 어떤 기축통화나 이런 나라들하고 단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 극복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유럽이 지금 오일 소크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질 때 이런 유럽 국가들이 단합해서 이걸 이겨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의 어떤 그때 당시 어떤 당면한 어떤 그런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어떤 유럽 통합을 추진해 유럽이 통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럽 통합 모임들이 추진되었어요. 그 통합 모임들이 이렇게 추진된 것 가운데 이렇게 연합에 추진된 것 가운데 참여하는 국가들은 보면 이게 영국이라든가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등 이런 나라들이 단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단합을 하는 것들을 계기로 해서 1979년에 유로화를 이렇게 채택해요. 유로화를 이렇게 채택하게 되는데, 이 유럽 공동체 내에는 이렇게
유럽 내 국가 간의 어떤 회계와 그다음에 교역, 서비스,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과 이윤을 상정하는 어떤 활용하기 위한 이렇게 유럽 화폐 단위라는 어떤 ECU라는 어떤 새로운 화폐를 이렇게 채택해요. 유로화를 우리가 자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로화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유로화가 채택이 됨으로써 근데 이 유로화 채택이 되는 것 가운데서 서독은 이 분야에 두 번째로 많은 비금을 낸 나라예요. 두 번째로 많은 비금을 낸 나라. 그러다 보니까 1975년에 시작한 G7 세계 경제 정상회담에서 이런 그 유로화를 이렇게 그 주도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서독이 깊이 참여함으로 해서 서독은 유럽에서 서독의 위상을 이렇게 확 끌어올려요. 이때까지 이렇게 그 2차 대전 때 이렇게 망해가지고 건국을 새로 해가지고 쫙 이런 역사 과정을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 가운데 이 스미트 시대에 와서 이 서독의 이미지를 이 세계의 어떤 정말 이렇게 이렇게 그런 세계의 어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국가의 어떤 그런 반열에 올려놓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2008년대 미국발 어떤 부동산 위기가 이게 그 서브프라임이었던가요? 그 이름이 서브프라임 그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경제장관의 이름이 뭐든가. 어쨌든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그 통화 수업을 하잖아요. 통화 수업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위기를 이렇게 막았고, 그리고 또 그때 G20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G20 정상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2010년인가 우리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그때 확 세계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때까지 개발도상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지 20개 국가 중에 어떤 그런 위상이 확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한국도 볼 수 있는데, 이 유료화가 채택되는 과정 가운데 이 서독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 이 서독은 친서구 국가 가운데 이렇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그 결속이 되는 어떤 그런 공고하게 다진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유로화 정책을 통해서 이 친서구 정책의 어떤 외교 정책 가운데 친서구적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이렇게 헬싱크 회의라고 좀 하는데, 이게 CSCE라고 이게 헬싱크 회의라고 이게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이 헬싱크 회의를 통해서도 이 친서구화의 어떤 결속하는 부분들을 보이는데, 이 헬싱크라는 거는 이게 CSCE라는 것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말해요.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이 약칭이 CSCE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시작 시기는 1975년 8월 1일에 핀란드에 있는 헬싱크라는 어떤 지역에서 한 회의예요. 어떻게 헬싱키. 그거 이게 한 2년 동안 어떤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헬싱키의 이렇게 회원국이 현재는 57개국이 있고 그 협력국이 11개국가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헬싱키 회의가 이게 탄생하게 되는 배경을 한번 좀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보기로 원하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1970년대 초 당시에는 이게 이 데탕트 정책이 이렇게 그 상당히 어떤 그런 집중이 되고 대세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어쨌든 안정된 어떤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산권하고 이 자본주의 어떤 그 민주주의 세력이권이 지금 그러니까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 동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대탕트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다시 안정을 하려면 공산권 국가, 그 다음에 이게 그 민주 세력의 국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안정을 하는, 이것들을 왜 이게 그 초국가적인 이것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둘을 이렇게 그 상호 이렇게 그 조절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어떤 그런 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런 기구가 있어야지 이거 양쪽을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공산권과 민주주의권의 어떤 나라들은 다 대부분 유럽인들이라면 다 이것을 원했어요. 예, 유럽 국가들이라면. 그래서 1975년에 35개국의 참가로 이 CSCA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공산권과 민주권에서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 싸우지 않게 해서 어떤 압력, 어떤 그런 국제 기구를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논하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유럽 안보 협력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 헬싱키라는 거예요. 헬싱키. 네. 근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들 이번에 좀 들여다보기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기구가 있나요? 유엔이 좀 어떤 그런 비슷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슈미트는 이 헬싱키 회의를 딱 보면서 회의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1975년도 이 여름 이 헬싱키 회의는 동서 긴장 완화 정책의 정점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스미트는. 그런데 이 헬싱키 회의의 어떤 참가 국가들 보면 코메콘 블록이라는 게 우리가 공산권 경제 그런 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코메콘 블록에 있는 국가들이 참여했고, 또 그리고 유럽 경제 공동체, 즉 이게 서방 경제 공동체 국가들, 또 그리고 미국, 그리고 서구 중립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다 이게 이 코메콘에 헬싱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자 세력인 이게 4가지 그룹 등의 나라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헬싱크에서 양진영이 합의한 최종안이 있잖아요. 그 최종안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동서 양진영이 합의한 내용을 조금 여기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첫째, 소련이 이 헬싱크에서 내놓은 최종안의 그 요구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평화의 기준점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어. 어쨌든 양진영이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평화의 기준점에 대해서 논할 때 이 소련이 들고 나온 주장은 뭔가 하면 1944년하고 1945년도에 정치적 내지 영토적 현상 유지가 평화 요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거 조금 내려주십시오. 밑으로. 좀 더요. 네. 우리가 이때 보면, 이쪽 당기죠. 여기, 이때 이게 44년도, 45년도, 동서 분할 계획이라든 연합국, 통제위원회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이게 동독하고 서독을 이렇게 분할하는 계획들을 이 4강이 무슨 회의든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분할하는 역사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때 벌써 이렇게 나눴는데, 이때 우리가 금을 그었던 정치적 내지 영토적으로도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평화의, 그때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국가들, 공산국은 공산국가, 그 다음에 그때 국경을 이렇게 가르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그때 그냥 인정하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소련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 평화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또 깨뜨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로가 지키는 것이 가장 평화의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소련이 주장한 부분은 이걸 강하게 주장하고 나왔던 거죠. 우리가 국경선이라고 했을 때는 동서가 지금 동서독이 분단이 돼, 분열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국경이라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주의 국가, 그 다음에 또 민주적인 국가,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국가 형태를 말하는 것이 되겠는데, 근데 소련이 말하는 평화, 여기서 말하는 소련이 말하는 평화라는 내용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서방과는 이데올로기 대결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서방과는 어떤 이데올로기 대결은 계속하되 열전으로까지는 가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공산국가로 그냥 남아있고, 너네도 그냥 민주주의 국가로 그냥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서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서로 싸움은 하지 말자. 열전으로까지는 가지 말자. 소련이 말하는 평화라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정도의 어떤 서방, 그런 선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도, 서방 국가에서 참여한 너네도 이런 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런 선을 지키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소련이, 들고 나왔던 그런, 요구였고,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것이 어떤 채택이 됐어요. 어떤 그런, 그래, 서로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련은 이 헬싱키 회의에서 이것이 자기네 주장이 이렇게 먹힌 것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승리를 얻었다고 이렇게 소련 나름대로 자창했어요.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나 서방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소련이 동의한 이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너네도 우리를 침범하죠, 우리도 너를 침범하죠, 이렇게 이런 것들에 동의한 이상은 1968년도 체코 침공 같은, 소련이 1968년도에 그 체코를 침공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체코 침공 같은 어떤 그런 행동을 다시는 못할 거다,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이 최종안의 어떤 다른 부분들에 보면, 이 헬싱키 최종안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주로 이게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할 때, 소련에서 뭐 군사훈련을 한다든가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이런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할 때 사전 통보를 우리가 미리 한다. 사전 통보를 한다는데 1년이 어떤 그런 것 함으로써 1년의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어떤 수단이라는 합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군사훈련 할 때 서로 합의하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쨌든 뭐 소련 측 입장의 어떤 그런 요구와 어떤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 최종안에서 이게 서방 측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서방 측의 목적은 친선과 상호 신뢰 및 존중을 도모하는 것이다. 친선과 상호 신뢰 즉 존중을 도모하는. 즉 이게 국가 간의 관계는 이게 비폭력적이어야 되고 이게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보면 이게 소련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도발하고 위협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헬싱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또 이런 최종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서방은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 또한 이 서방이 이 헬싱키 회의에서 최종안 가운데 서방 측이 바라는 가장 결정적인 사안은 또 밑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서방 측이 바라는 가장 더 결정적인 사안은 동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동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이동의 자유, 그리고 유럽 전역의 민권을 보장하라는 어떤 이런 바스켓 3라는 것을 두고 나와요. 바스켓 3라는, 즉 이게 다시 말하면 동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이동, 그리고 전 유럽 지역에서 민권을 보장해라. 민권을 보장. 이게 서방 측이 들고 나온 어떤 그 내용이었어요. 주장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동서 진영이 이게 분열이 돼서 교류라는 게 없었잖아요. 교류를 거의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왕래하자는 거예요. 왕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동의 자유. 북한은 이게 지금 이동의 자유가 있나요? 이런 이동의 자유를 좀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민권, 우리가 말하는 게 요즘에 말하는 인권 하잖아요. 인권 문제 이렇게 엄청 두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련은 동의를 하게 돼요. 소련은 동의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요점이. 저는 이 소련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이 헬싱키 회의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무너지려면 소련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려면 무너진 계기가 이 헬싱키 회의를 통해서, 헬싱키 회의를 통해서 합의된 게 뭐예요? 자유로운 이동,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인권, 민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서방의 사상들이 소련에 이렇게 막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북한을 이렇게 공략을 하려면 어떤 인권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와야 된다, 그죠? 인권 문제. 그리고 자유 이동.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도 이루어지는 게, 이게, 북한이 열려지는 어떤 그 가장 어떤 본질적인 어떤,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중에 소련은 이런, 헬싱키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인정한 이런 조항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거든요.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게 소련은 원치 않았지만 동유럽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저항 그룹들이 막 일어날 때, 그걸 대응 못해요.
헬싱키에서 이런 부분들 너네가 이게 합의를 했지 않냐. 우리가 당연한 이런 합의하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련에게 진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 헬싱크 회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 우리가 스미트 시대의 외교 정책은 이 브란트의 긴장 완화 정책을 데탕트 정책을 그냥 이어받았지만은 거기에다가 이 친서방, 친서구 정책, 이게 프랑스와의 관계, 서구 오래국가들 지원, 유로화 채택, 그다음에 헬싱크 회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더 굳건히 서구하고 결속시키는 어떤 그런 외교 정책들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북한하고 대응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문들을 열 때 좀 더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스미트 시대 동방 정책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어서 좀 쭉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찬양.